도스토옙스키 두 번째 페이지 지금 한 셋째 줄 가고 있네요. 네네. 페이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 야근해야 되나요? 네. 작가 야근? 얘기하다가 등장인물로 가다가 시대적인 배경 이야기하다가 네. 네. 그런데 대문호들의 작품을 보면 항상 이렇게 말년에는 이런 모순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들이 다 있어요. 완전 이율배반이에요. 이게 네, 파우스트도 진짜 그렇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네, 뭔데? 이것도 죄와벌도 그렇고. 네. 그런데 농노를 미워해도 농노 때문에 살아야 된다면 그걸 또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농노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냐의 그 아버지, 네. 저는 심리적인 개념으로는 착취라고 봐요. 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데 그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시대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분명히 그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거는 착취이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예, 그런 느낌일 수 찾아봐야 있겠다. 되는 거겠죠. 농노에 대한 그 귀족들의 느낌. 착취를 하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니까 땅도 주고 그래서 너희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묘사를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 장면에서 많이 만나다 보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힘이 센 애가 힘이 없는 애를 괴롭히는데 자기 세력을 이용해서 포섭을 해서 얘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게 조금 더 심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자기 그렇죠. 세력을 이용한 건 자기 힘이 아닌데 왜 자기 힘이라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힘도 아니고 그게 긍정적인 방향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안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사회적인 심리 이런 것들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의 세력이 이렇게 많아 하는 걸로 되게 우쭐한 건가요? 그렇죠. 그건 또 무슨 심리인가요? 자기만의 세상인 거죠. 욕하시려고 그랬죠. 그 무슨 할 뻔했어요. 그거는요, 더 험한 꼴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너무 곱게 자란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누구도 못 건드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게 돈이죠. 그럼 이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행동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프네요. 네. 뭐 그런 해석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도 못 하겠는데 네. 슬프기도 굉장히 슬픈 해석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좀 그러네요. 네, 이 되게 모순적인 게 많은 게, 또 이 책 구절구절을 제가 그냥 대충 기억이 안 나서 또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적어 왔는데,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죠. 네. 왜 절을 하냐?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당신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고통에 절을 한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그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인류애의 좀 같은 그 노파를 이제 본인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을까요? 물어보는 게 그런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누이 동생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순결하다 생각해요. 근데 보면 소냐가 자기를 초대하러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 자기 누이 동생과 같은 자리에 앉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당신이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여동생에게 당신과 같은 사람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한 것이요. 그만큼 대단하게 본 거죠. 이 소냐를. 근데 마지막에 또 보면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냐가 어떤 일로든 대신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 나는 니네들이 다 못하는 것들 그 일을 내가 해냈어. 그렇지만 나는 더러운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동의시하는군요. 그와 그것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네. 제 느낌은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굉장한 또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신분열인가 싶기도 하고. 그 소냐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노력으로 전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냐 입장에서도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이거예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군대에 갔다가 이 친구가 빨리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대를 한 이유가 군대 가기 전에도 저랑 만났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저랑 아직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대를 한 이유가 군대에서 훈련소 생활 잘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애들이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그 고참을 이렇게 살해하고 나도 죽겠다 하고 준비까지 이렇게 독극물 준비까지 한 상태로 계획을 짰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걔가 화장실에 가서 우는 거를 다른 사병이 보고 얘기를 해서 제대를 했거든요. 그 옆에 막 이렇게 뭐 도구 같은 게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친구를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을 때 제가 파악된 부분은 이 친구가 자기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아요. 회피해요. 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 군대에서도 왜 그런 계획을 세웠냐 하니까 그 고약한 고참이 죽으면 모든 사병들이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네. 내가 정대 맺게. 네. 여기서도 로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 고리 대금업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 돈 없는 나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방향 자체가 좀 잘못됐던 것 같고. 근데 또 이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고리대금업자가 없으면 그나마 그 돈도 못 빌리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직면해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막히니까 그 어떤 막힘 현상이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지질한 거 맞네. 그리고 로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휴학을 했는데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가외 같은 거라도. 근데 하지 않았었어요. 왜 네.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학비가 많다 생각하면 그 대학교 총장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 거죠. 왜 이러십니까? 그때는 아니고 1800년 여배번으로 전화하면 되나? 그죠? 거기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고리대금업자로 가요. 약자로 그러니까 가는 이 거죠. 사회의 불평등을 네. 딱 이제 거기다가 포커스 맞춘 거죠. 네네. 근데 불평등을 했는데 보니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등한 것이야. 네네. 네. 그래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등한 것이다. 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짱을 싸워야 하는데 약한 사람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대치나 치환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대치나 치안이 된 거죠. 네. 그 회피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회피했고 그리고 그 방향이 다른 데서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꼭 그 일을 했었어야만 할까요? 그 심리 상태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네. 일종의 충동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 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약자를 있는데 엄청 돕죠. 왜냐하면 소냐의 아버지가 말발굽에 밝혀서 죽음을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그 달달 끌고서 보낸 그 돈을 가지고 맥주 2잔 사 먹고 돈을 다 주죠. 장례비 치르라고. 그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해놓고 돈 없는 행동을 해놓고 왜 그걸 다른 데다 포커스를 맞추는지. 아마 작가가 이 모순된 인간상과 모순된 그 심리 상태에 그 복합적인 그 얽혀 있는 그 상태를 되게 잘 묘사한 것 같은데 저는. 네, 네. 그게 만약에 단정하고 매끄럽고 논리적인 것 같으면 소설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서 이게 이야기가 진행될 리가 없거든요. 그게 사회 상황과 그 여러 그 상황 안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 안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소설이 대리만족으로 해서 되게 인기를 끌었나요? 대리만족이라기보다 어떤 이유로 인기를 끌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저희가 읽고 있는 고전이라고 그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고전 문학. 네, 그게 보통 17세기, 18세기, 19세기 요때 몰려 있어요. 네, 저희가 대부분 읽고 다 있는 게 그때 몰려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혼란, 생각의 혼란,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네. 그 상황에서 서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과연 옳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통째로 흔들렸던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교, 서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 그 당시에는 거의 저쪽 카톨릭이었으니까 교황이나 주교들이 얘기해주는 기준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개인이 스스로 그게 아닌 걸 고민해야 알았다는 거죠. 되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저 사람이 옳은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옳지 않으면 죽여도 돼? 그럼 죽이는 건 옳은 거야? 이런 계속 맴도는 속에서 그쵸. 누구는 그걸 끊고 사고를 치는 거고 누군 그 사람에게서 맴도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비범인이냐, 초인이 맞냐,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나오는 게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맞냐, 틀리냐, 이걸 고민하면서 뭔가 이렇게 틀을 하나를 더 깨든지 계단을 한 칸 더 올라가든지 해서 나를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비범한 인간이다. 라면서 자신의 살인을 좀 정당화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정당화인 것 같고 네. 정말은 고민을 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살인을 한 게 충동이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냐는 그건 충동일 수는 없거든요. 네. 도저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분명히 그 로자라는 사람은 충동이 맞고 그거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죽은 경작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할 때, 마르크스의 삶이 정말 웃기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맨날 술 먹고,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논하고, 이건 뭐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으로 했느냐? 그냥 글 썼어요. 그것도 뭐 노력은 노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글 쓴 것도 아니고 뭔가 사람들을 자극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글도 아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기 합리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융에서 말하는 자아와 자기의 합일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게 내가 행동하는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그리고 이상적 논리와 이것들이 부합이 안 된 상태에서 머리는 똑똑하고 글이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모호한 혼재된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신념에 너무 충실한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신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창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상 누각 같이 이만큼 이상은 이렇게 높고 자기 현실은 이런 상태에서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게 술인 것 같아요. 네. 이 갭을 잊어버리기 의존성. 위해. 그리고 지금 그런 거는 꼭 그렇게 시기적인 것보다
각각의 집에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예전부터 행동과 생각과 지금까지. 네. 그 갭을 메우지 못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있고 그쵸. 이데올로기 아까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안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했던. 네. 탁상공론 같이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스마트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아주 멋진 아주 이론이 멋진 나오죠. 이론이 나오죠. 네. 네. 근데 본인의 진짜 삶은 네. 딴판이고. 네. 완전히 너무 그런 괴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지금 집에 다 앉아 계신 분들 꽤 있을걸요. 안 돼. 나오셔야 되는데. 공허리들 꽤 있으실걸요. 그게 나오셔야 이제 돼요. 그게 왜 그게 찌질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찌질하다면 왜 그렇게 찌질하게 되는지를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꿈꾸던 이상이 여기 위에 있었는데 내 현실은 여기 밑이다 하면 이런 경험 자체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저는 좌절 또-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전 또 이게 또 네. 한번 묻고 싶은데 그 왜 현실적이지 못한 거죠? 그 무슨 심리로 용기. 현실적이지? 저는 그것의 마지막은 행동할 용기는 없고 머리는 돌아가고 보이는 것은 있고 난 여기 앉아 있고 용기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 진짜 속 터질 텐데 본인이. 그래서 네, 알코올로 그렇죠. 합리화하고 본인이 속 터지죠. 저놈 나쁘고 저놈 나쁘고 제일 이렇게 해야 괴로운 되고 건, 저렇게 해야 네. 되고. 제일 괴로운 게 본인인데 옆에서는 찌질하다고 하죠. 그러니 로자가 칼을 들게 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겠네요. 저는 네. 좀 다르게 보는데 왜냐하면 찌질한 나를 발견했어요. 네. 근데 니네들이 못한 행동을 나는 행동을 옮겼어. 나 안 찌질하지. 제 말씀이 그 그게 말, 그 합리화죠. 얘기였어요. 네, 그렇게 예. 합리화시키려는. 변명을 의미로. 만드는 그런데 거죠. 실패했죠. 합리화를. 엉뚱한 짓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결국 이거 합리화 아니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엉뚱한 짓도 머리도 하고 돌아가요. 합리화도 맞아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또 알아. 머리라도 안 돌아가면. 차라리 모르면 행복한데. 그러니 얼마나 나빴으면. 괴롭겠어요. 진짜 괴로웠던 거예요. 저는 그건 되게 공감해요. 읽으면서 너무 근데 참 이런 분들 꽤 있을 것 괴롭겠다. 같은데요, 집집마다. 진짜 괴로웠어. 네, 책을 엄청 많이 이거 독파를 고통스러운 하셨네요. 책이네요. 저 안 읽을래요. 네, 이거 그래서 여기도 두껍진 나와 않네요. 있는 게. 근데 이거 매핑 네. 도스토옙스키는 뭔가요? 궁금하네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가난에 짓눌려 있기도 했다. 이게 제1부 1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스스로를 그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는 거죠. 두렵고 용기 없어 일단. 네. 그걸 우아하게 표현했네요. 네, 우아하게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했어요. 체질의 필수는 두려움과 용기 없는 가난은 거거든요. 되게 그렇죠. 조금 이해가는 게 왜냐하면 글을 평생 좋아했던 이 문학 소년을 꿈꿨어. 글을 쓰고 싶은데 너무 책이 안 팔리고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비약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비하, 느낌은 자기 비하. 그렇지 않나요?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나 똑똑한 건 맞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난 도대체 뭐냐? 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긴 원래 해요. 정상적 패턴이라면 나가서 돈을 벌어서 글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앉아서 네. 이제 네. 그 갭이 붕 뜨는 거죠. 예, 그랬었죠. 네, 주인공이. 이제 또 책 얘기를 하자면 네. 매핑 그리고 작가를 거의 좀 쉽네요 지금. 작가를 거의 그분 기 많이 근데 간지럽겠다. 저는 작가랑 그 로자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도스토옙스키는 글을 진짜 많이 썼어요. 네, 그나마. 맞아. 예. 네, 실패도 근데 하고 성공도 하고. 요 로자도 근데 글 많이 얘는- 썼어요. 근데 글을 많이 썼는데 이게 경제 활동? 아니요, 예, 경제 활동 아니고 못했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 젊은이로서 이렇게 사상적인 이야기를 이것도 더군다나 이게 범죄 심리학 같은 자기가 책을 연재해서 잡지에 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된 거죠. 대리만족. 그 범죄 심리학 자기 신념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완벽하게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딱 연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걸 읽은 사람이 너지라고 네, 짚은 거게 잡혀요. 되죠. 지금 현재 아마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의 많은 심리 상태가 이러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이 재화벌이 이렇게 연재 시작하기 전에 그 연도에 1월 며칠인가 이게 재화벌이 어떤 러시아 통보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해 1829년인가 그때 1월에 실제로 대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고리 대금업자가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었대요. 오. 네. 일어나고 나서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음. 근데 그 대학생은 이 책을 읽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살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제 재화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예언하는 작가다 해서 또 더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케팅적으로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범죄자들이 저는 이제 아동 상담을 하니까
그런 심리 상태가 자라면서 끝내는 울분과 분노와 실행을 하지 못하고, 물론 실행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아이들이 청소년기다, 성인이 되었을 때 돈을 벌어서 하지 하면 이제 그거를 밑바탕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못 배웠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그러면 그 분노와 그 이상과 합쳐지면서 머리가 돌아가면 교묘하게 살인이나 범행을 저지르고 숨고 들키지 않고, 이런 경우가 범죄 심리학에 있을 거예요. 차라리 머리 나쁜 게 훨 낫네요, 그죠? 좀 잡히죠. 그냥 똘마니 하다 잡히죠. 아유, 보통. 세상 살기 편하겠다. 우리 머리 나쁜 사람. 제가 이제 그 청소년 분류센터, 소년 심사원 분류원, 그러니까 처벌을 받기 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심리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잡히는 건 똘마니 잡혀요. 똑똑한 애들은 잡히지 않고 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머리 나쁘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렇게 들키게. 만약에 범죄자라고 하면 연재를 했는 것도 자기 마음을 감추지 못한 거거든요. 진짜 머리 좋은 범죄자들은 감추거든요. 끝까지. 저는 작가의 변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너무 하기 때문에 저 네. 변호인단으로 한번 네, 나서보게 좋아요.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로자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그렇게 찌질했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찌질한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난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살았던 모습을 로자한테 투영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한 단계 넘어갔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다. 네, 내가 그 상태였으면 못 썼을 건데 나는 넘어갔기 때문에 쓸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자신감? 왜냐하면 나는 농노들이 아버님을 죽였지만 그래도 나는 농노들을 사랑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라고 한번 변호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도시 아저씨에도 옹호론자 나오셨습니다. 네. 옹호는 아니고 저는 변호도 할 줄 안다. 한번 해보는 거죠. 뭐든지 해보는 거죠. 시각을 자유자재로 바꾼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줏대가 없는 거니까요. 아니, 이제 시각을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되게, 능력자시네. 그럼요. 금수 돌아서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또 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군요. 능력자시군요. 저는 보면서, 진짜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아하게 지금 책으로 그 뒷배경에 해놨지만, 끝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했을 때, 물론 이런 만인을 위한 대변으로서 죽이진 않았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자기들만의 합리화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그 고리대금업자나 그런 사회 계층이 그렇게 화가 날까요? 본인이 너무 돈이 없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로자요? 벌잖아요. 아니면 로자. 로자. 네. 로자는 그걸 안 했던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조차도 회피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들어온 가정교사 자리도 안 한 거겠죠? 내가 어떻게 그 사소한 학비를 위해서 내 인생에 아니면 내 소중한 지식을 써?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비범한 사람이니까. 엄마와 너희 동생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마음 바꿨어요. 찌질하는 걸로 다시. 완전 찌질하네. 이거 로자. 로자 완전 찌질하다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간 가이로 이제 서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몇 줄 했는데 마무리죠. 두 번째 페이지인데 마무리하자. 다음에 2부로 하는 거고. 네, 2부를 해야 돼요. 오늘은 1부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함축된 이 단어가 전 떠오르더라고요. 촛불이 살인자와 매춘부를 희미하게 비추며 꺼져가고 있었다. 전 하여튼 이 도시 아저씨의 이 문장력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럽네요. 네. 근데 이분이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범죄자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이 책에서 평가받는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거의 신문 장면은 거의. 네. 근데 난 오늘 어머니와 여동생을 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소냐가? 죄를 아니요 그 로자가 로자가.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이 이제 신선한 그러니까 엄마와 이제 나를 위해서 희생한 동생에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당신에게 온 것이요. 소냐, 당신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뭐야? 저는 소냐가 무슨 저주받은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지. 저는 그러니까 좀 그게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어떤 면에 보면 완전히 바닥으로 치고 어떤 걸 굉장히 하늘 높은 걸로 생각하고 되게 이 갭 차이가 양면적. 1과 100인 것 같아요. 뭐 10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자 보세요. 소냐, 당신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함께 갑시다. 하니까 소냐가 어디로요? 이랬어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같아요.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으니까. 이렇게 이 한 문장으로 이 책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 내용 뒤에 나오는 부분이 소냐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로자가 똑같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나를 버렸다고. 네네. 둘 다 공통된 죄가 그거다라고 얘기를. 뭘 위해서 버렸죠? 로자는 뭐 자기의 신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념을 죽였고, 위해서 자기를 버렸고. 죽였고 그리고 소냐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고, 예. 그래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네요. 자기 자신 사랑하지 못했네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면 소냐도 모르겠어요. 여자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바느질 말고는 없었다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굳이 선택을 해야 했었나. 그리고 로자도 굳이 사람을 죽였어야 됐었나. 네. 근데 둘 다 또 공통적인 게 그런 선택을 할 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얘기 나누고 도와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교류가 없었던 없었네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공통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뭐 사랑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네, 작품에서 메시지가 그렇죠. 네. 작품에서 이렇게 종교를 항상 언급하면서 종교를 언급하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주는 메시지가 새로운 이렇게 삶으로 전환할 때 항상 종교라는 것을 넣어서 어떤 다른 세계로 가게 한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난해한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러시아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게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이데올로기나 이런 사상적인 걸로 한참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종교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또 묘사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근데 참 난해해요. 네. 정말 방향이 접근한 방향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신념으로 가다가 종교로 이렇게 턴한 시기가 있었다면 도스토옙스키가 그거를 정확하게 읽었다는 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겠죠. 아무리 작가가 글을 잘 쓴다고 해도 그 시대의 뭐라 그러나 패러다임이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우리가 이성주의로 계속 달려갔지만 결국은 생각해보니 신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흐름에 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신이 다 맞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닌 게 있다. 그래서 약간 삐뚤어질 거야. 근데 진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패러다임 그리고 그 방향을 쫓아가는 자기 자신도 좀 찌질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예. 나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이쪽으로 자꾸 대세에 맞춰서 가야 된다면 이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좀 별로 탐탁치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게 심리적으로 들어오면은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그게 충분히 열등감으로도 작용하는군요. 그럼요.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나는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으니까 자기 비하, 열등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력자를 찾게 될 건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왜 이거밖에 못해?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기대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화시키고 오히려 더 평가절하하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살기 힘든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책을 읽으셨는지 읽고 나서 느낌이 어땠는지부터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기피디님 얘기하신 대로 이 책이 참 무겁고 저는 네. 책 읽으면서 몸까지 아프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렇게 감정이입이? 네. 안 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너무 죄를 짓고 죄책감에 떠는 게 일권의 3분의 2예요. 그래요? 네. 이게 그걸 보면서 너무 저기 괴로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이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 평가를 하기를 동시대 최고의 심리학 저서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정말 그 하나하나를 묘사를 하는데 그 도끼를 들고 안주머니 따서 안주머니 안에 넣고 도끼를 들고 노파를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대한 가로등 하나, 만난 사람의 표정, 내가 느끼는 섬뜩함 정말로 잘 묘사했더라고요.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받았었어요. 네, 심리학자시니까. 그래요? 네, 너무 괴로웠어요. 이 책장이 안 넘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적지? 정말 누굴 죽이려고 앞에까지 가봤었나? 정말 본인이 느끼지 않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정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도스토옙스키가 간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간질이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이잖아요. 네. 네. 죽을 때 죽을 것 같은 느낌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게 예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신대요. 역시 이 대문호들은 인생이 평탄하면 안 되는군요. 그래야 명필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네, 되게 좀 무거웠었어요. 어떤 책인가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명필은 그 산티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 네네. 그 와이프가 괴롭혀서. 워낙 악독해서 네. 그 괴로움을 다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간은 결핍은 어쨌든 큰 무엇을 낳네요. 네네. 에너지의 법칙이지 않을까요? 한쪽에서 쪼아줘야 저쪽으로 그렇죠. 다른 것이 그렇죠. 생산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스펙트럼이죠. 집에 가서 한번 쪼아볼까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로우실 수 있어요. 쪼는 제가 더 괴로울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러네요. 네. 이거 안 되겠다. 대문호 우리 집안에 안 나오겠다. 대문어 말고 다른 걸로. 대문어 말고. 도스토옙스키 보면서 대문어 말고 딴 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왜 대문호라 하는가는 좀 그냥 느낌이 대문호 맞구나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네. 저도 확실히. 근데 뭐가 이러면 몰라 이렇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스토리를 봤을 때는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네,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토리인데 일이에요. 그걸 문장으로 얼마나 잘 정말 설명하고 잘 묘사해놨어요. 네. 묘사하는가가 그 이제 문필가이지 않을까. 저는 네, 정말 정말 스토리 자체는 뭐 네. 책을 읽을 때 그 골목이 내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이상하게 그 노파를 주기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것도 내 눈앞에 그 계단이 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묘사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렇지만 계단을 누군가를 죽이러 이렇게 묘사를 네. 세심하게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글도 전 좋지만 묘사를 대충 하는데 그 장면을 계속 머물러 있게 하면서 그 독자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답답한 문장들 저도 또 좋아하거든요. 그거만 한 1000개쯤 되는데 네, 이분도 진도는 안 나가. 이분도 근데 그 마음대로 계단에 계속 생각하면 있어. 계속 있는 설명은 없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미치도 상상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게 또 좋더라고요. 약간 변태 기질이 좀 있으신 분. 네, 오늘 어쨌든 대단한 문장은 약간 변태에서 나온다.
결론을 짓고 네, 네 오늘 재화벌 자 1탄이었죠. 네, 네. 다음에 2탄으로 가나요? 네.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한 네. 90% 남았더라고 보니까. 네. 아 90%인가요? 오늘 10% 했어요. 아 가까이 그러면 한 얘기하다가. 5탄까지 가야 되는. 네, 네 오늘 재화벌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2부 한번 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